오늘 준비한 내용은요, 세계 대격변이 시작되었다, 이런 내용으로 좀 준비를 해봤습니다. 좀 세계가 바뀌고 있다 느껴지시나요? 누군지 아세요 혹시? 네, 블라디미르 일리치 레닌. 20세기 인류 역사를 뒤흔들었던 인물 중 한 명이죠. 어떤 사람이 자꾸 저보고 닮았다고 그래가지고 별로 닮은지 모르겠던데. 아무튼 이 레닌의 이제 저서 중에 아주 유명한 저서입니다. 제국주의론. 제가 요즘 이 책을 읽고 있어요. 네, 뭐 아주 얇죠. 여러분도 시간 나면 한번 읽어보세요. 근데 제가 이제 이 책을 최근에 읽으면서 이제 느꼈던 게 뭐냐면은, 제국주의가 이제 탄생한 게 19세기 말 20세기 초란 말이에요. 이 책이 나온 게 20세기 초입니다. 1차 세계대전 직후에, 그러니까 1차 세계대전이 막 발발했을 때 나왔는데, 원고 자체는 이제 그 이전에 다 썼던 거죠. 그래서 이 산업 자본의 자유경쟁 시대에서 독점 자본의 무한 팽창 시대로 이렇게 넘어간 그 시점에 이제 그 내용을 분석한 거예요. 왜 이 전 세계가 이 전쟁에 휘말릴 수밖에 없는가, 그 본질을 파헤친 책인데, 지금 와서 생각해보면 아주 당연한 내용들을 정리를 했지만, 그때 당시에는 이 당연한 내용을 아무도 모른다는 거예요. 세계는 변했어요. 그런데 그 세계에 살고 있는 사람들은 자기 세계가 변하고 있는 걸 잘 모르죠. 그리고 이게 몇 월 며칠부터 딱 변한다 이런 게 아니잖아요. 몇 년에 걸쳐서 서서히 변하는데, 그 이전과 10년 전과 지금 완전히 다른 세상이 돼 있는 거예요. 근데 그걸 그 시대에 사는 사람들은 잘 느끼기 어렵더라. 근데 이런 사람들은 그런 것들을 포착을 해가지고, 세계가 지금 변했다, 변하고 있다, 이런 것들을 얘기할 수 있는 거죠. 뭐 이때 당시에 이제 이 책에서 가장 많이 비판하는 사람 중에 한 명이 이제 카우츠키인데, 카우츠키는 이제 이 독점 자본이 초국적 독점 자본이 돼서 세계 평화가 이루어질 거다, 뭐 이런 주장을 해요. 비슷한 분석인 것 같은데 정반대 해석이 막 나오는 거죠. 근데 그러고 나서 결국은 세계 대전이 두 번이나 전개된 일이 일어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제가 이 책을 이제 읽으면서 지금도 뭔가 세계가 대격변이 이루어지고 있는데, 그걸 지금 살고 있는 우리들은 잘 모르고 있는 것 아닐까, 이런 생각을 좀 해봤고요. 그래서 이제 오늘 전 세계적으로 지금 어떤 일들이 벌어지고 있는지 이걸 좀 종합 정리를 해보려고 합니다. 대격변의 주요 현상들을 몇 나라들만 보면서 살펴보려고 그래요. 주로 살펴볼 나라들을 보면은 기본 미국하고의 대결 관계에 있는 나라들입니다. 왜냐하면 지금의 기존의 세계 질서라는 거는 미국 중심의 세계 질서잖아요. 냉전이 해체되고 90년대 초에 냉전 해체되고 소련이 해체되고 동권 몰락하고 이러면서 미국이 이제 유일 초강대국으로 등극해가지고 전 세계를 자기들 마음대로 좌지우지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런 시대가 지금은 끝났다는 거예요. 그런 시대가 끝났다는 얘기는 결국 미국 말을 듣지 않는 나라, 미국이 좌지우지할 수 없는 그런 세계가 열리고 있다는 거죠. 그 양상들을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그 가장 선두에 있는 나라죠. 북한의 얘기를 좀 해보려고 그래요. 북한과 미국의 대결. 이쪽에 이제 관심 있는 분들은 많이들 보셨을 테니까 잘 아실 것 같은데, 미국의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딱 집권하고 가장 먼저 했던 말이죠. 화염과 분노를 보여주겠다. 북한을 완전히 응징하겠다는 겁니다. 왜? 북한이 핵 개발을 하니까. 그래서 거기에 맞서서 북한은 결국 이제 국가 핵무력 완성을 선언합니다. 그래서 이 수소폭탄과 대륙간 탄도미사일 완성이 됐고, 미국 본토를 완전히 핵으로 지워버릴 수 있다,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하게 되죠. 그래서 어떻게 됩니까? 결국은 이제 정상회담이 열려요. 최초로 이제 북미 간의 정상회담이 열리고, 지금까지 벌써 이제 3차례나 정상회담이 이루어졌습니다. 그래서 정상회담 해가지고 이제 화목하게 끝났다라는 해피엔딩이 아니에요, 아직은. 그쵸? 여전히 미국은 정상회담에서 했던 약속들을 지키지 않고 있고, 거기에 대해서 북한은 시한을 뒀죠. 올해 연말까지 새로운 계산법 들고 와라. 그렇지 않으면 새로운 길로 가겠다. 새로운 길이 뭘 얘기하는지는 알기는 어렵죠. 하지만 지금처럼 그냥 대화하면서 협상하고는 이런 방식은 아니라는 걸 우리가 좀 짐작할 수 있겠죠. 파국적인 상황까지도 갈 수 있지 않냐. 그래서 미국이 북한이란 나라를
자기들 뜻대로 이렇게 좌지우지하지 못하고 오히려 북한의 뜻대로 지금 끌려가고 있는 그런 모습들이 최근에도 나타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새로운 계산법 내놔라라고 하니까 어떻게 했어요, 미국이? 기존의 계산법을 고수하던, 그러니까 리비아식 방법이라고 그랬죠. 리비아식 해법을 고수하던 존 볼턴을 해임을 해버립니다. 하루아침에 해임하고 리비아식 해법 아니다라고 트럼프 대통령이 직접 얘기를 하죠. 그리고 우리 대화하고 싶다, 북한 만나고 싶다, 그 얘기를 계속 반복합니다. 그래서 북한을 최대한 자극하지 않으려는 그런 이제 약간 저자세의 모습인 거죠. 딱 쉽게 말해서 북한에게 저자세를 보이는 그런 미국의 모습, 이런 걸 이제 좀 볼 수가 있고요. 중국으로 넘어가거든. 지금 이제 많은 사람들이 미국의 이제 최대 경쟁자로 중국을 많이 꼽아요. 미국 내 보도들을 한번 볼게요. 지금 미국하고 중국하고 가장 큰 쟁점은 무역전쟁 아닙니까? 근데 그 무역전쟁에 대해서 그 뉴욕타임즈에서 최근에 이제 8월 6일 날 저렇게 보도를 했네요. 지난 2년 동안 트럼프 행정부는 명확한 전략이나 뚜렷한 목표가 없고 끝도 보이지 않는 무역전쟁을 해왔다. 이렇게 보도를 했어요. 이게 뭔 얘기냐면 무역전쟁을 했어요. 근데 보니까 미국은 대책 없이 하고 있더라는 거예요. 뭔가 정밀한 계획 속에서 치밀한 작전 속에서 이걸 한 게 아니고 일단 쳐들어가고 보자 이거였던 거예요. 그래서 일단 일을 벌리니까 그럼 당연히 중국이 깨갱하고 항복할 줄 알았는데 1년이 지나서 보니까 중국이 완강하게 버티고 있더라는 거죠. 그래서 미국이 당황한 거예요. 아무 생각 없이 쳐들어갔는데 이거 완전히 당하고 있는 그런 꼴이기 때문에. 근데 뭐 사실 그동안 최근 들어서 미국이 계속 이런 모습 보이거든요. 중국뿐만 아니라 뭐 중동 지역에서도 일단 쳐들어가자. 그래가지고 폭격하고 나니까 미국만 손해보고 이런 일들이 이제 계속 반복되고 있는데 왜 이러냐? 조급하니까 이런 거죠. 여유 있는 사람은 치밀하게 계획을 세워서 차근차근 자기 구도대로 그 상황을 끌고 갈 수 있단 말이에요. 근데 조급하니까 대비책이 없어요. 일단 일을 저지르고 보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지금 미국이 굴러가고 있는 것 아닌가 좀 생각되고요. 그 다음에 현재 미중 무역전쟁은 난타전이다. 미국이 공격하면 중국이 즉각 대응하는 분위기가 연출되고 있다. 이게 뭔 얘기냐면 예전에는 안 이랬다는 거예요. 90년대, 2000년대만 해도 미국이 막 공세를 펼치면 중국이 되게 수세적으로 방어하고 이렇게 미국에게 밀리고 이런 모습이었는데 지금은 미국이 막 건들면 중국도 그 자리에서 바로 맞대응을 막 한다는 거죠. 그래서 미국이 당황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는 거예요. 옛날에는 중국 막 때리면 중국의 그 전통 문화가 있지 않습니까? 만만디라고 해서 아시죠? 그 중국 사람들은 그 싸울 때 그 자리에서 싸움이 안 끝나요. 보통 한 달, 두 달 이렇게 가요. 옆집 사람하고 싸우는데 아침에 일어나면 만나서 막 욕하다가 헤어지고 저녁에 와서 또 막 욕하고 뭐 이러면서 한 달, 두 달 가거든요. 그런 제가 그 옛날에 중국 여행 갔었는데 그거 진짜 봤어요. 지나가다 만나면 막 욕을 해요. 그리고 다시 헤어져요. 그게 싸움인 거예요. 정말 여유 있게 싸우더라 싸워도. 근데 그러니까 이제 미국이 막 때리면 옛날에는 중국이 그냥 막 맞으면서 그냥 아프다 이러고 있었어요. 나중에 천천히 반격하고. 근데 지금은 안 그렇다는 거예요. 막 그냥 미국이 때리니까 바로 보복해버리죠. 그래서 무역 관세 딱 높이면 그 다음 날 바로 보복 관세 때려버리고 이런 식으로 지금 난타전을 벌이고 있더라. 그래서 옛날에 생각했던 그런 중국이 아니다 지금. 미국이 매우 당황하고 있죠. 그다음에 이건 또 어딥니까? 저건 이제 오스트레일리아의 시드니 대학에 있는 미국 연구소예요. 중국은 첨단 군사 체계에 대규모 투자를 한 덕분에 지역의 질서에 힘으로 도전할 수 있는 능력을 점점 더 많이 갖춰가고 있다. 근데 미국이 태평양에서는 더는 중국에 대해 군사적 우위를 누리고 있지 못하며 중국으로부터 동맹을 보호하기도 어려울 수 있다. 이게 뭡니까? 중국하고 미국 사이에 군사 경쟁에서 밀리고 있다는 거예요, 미국이. 중국이 점점 첨단 무기들을 계속 개발하고 있는데 그래서 이 중국 이 주변 동아시아 지역에서 미국이 계속 밀리고 있다. 동아시아에 있는 미국 동맹국들을 미국이 지킬 수 없는 상황이 됐다. 이런 이제 분석들이 막 나오고 있는 거죠. 그래서 경제적으로, 군사적으로 중국에게 밀리고 있는 모습 드러나고 있습니다. 자, 그다음 이제 러시아 볼게요. 트럼프가 처음 집권했을 때 가장 논란이 됐던 게 뭐냐면은 러시아 스캔들이었어요. 그러니까 러시아가 트럼프의 당선을 도와줬다는 거예요. 트럼프가 러시아하고 친하고. 그래서 이게 뭐 대선 개입을 했다.
라고 해가지고 특검까지 열렸죠. 실제 러시아에 무슨 지원을 받은 게 있는지 막 이런 거 조사하고 막 그랬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소문이 쭉 도니까 아, 트럼프하고 러시아는 친하구나. 그러면 미국하고 러시아는 이제 안 싸우겠네? 서로 사이좋게 지내겠네? 라고 생각했는데 그게 아니에요, 전혀. 그런 선입견이 그냥 생겨버렸던 거고, 실제로는 지금도 러시아하고 미국 사이에 뭐 미국이 러시아 제재를 하고 있잖아요. 그리고 군사적으로도 뭐 INF, 그 중거리 탄도미사일 조약을 파기해버리고 서로 군비 경쟁에 나서고 이런 일들이 계속 비일비재하게 벌어지고 있어요. 이 군비 경쟁과 관련해서 몇 가지 이제 나온 얘기들을 볼게요. 이 사람 이제 매티스 전 국방장관입니다. 지금 잘렸죠. 다른 사람으로 바뀌었는데 작년에 했던 얘기예요. 미국이 지난 8년 동안 F-35 전투기 단 한 종류를 개발하는 동안 러시아, 중국, 북한 등 경쟁국 및 적국은 34종의 새로운 핵 운반 시스템을 개발했다. 그러니까 핵 운반 시스템만 해서 34종이나 된다는 거예요. 오, 뭐가 이렇게 많은지 모르겠네요. 그 중에서 이제 러시아 같은 경우 올해 재밌는 일이 있었죠. 푸틴 대통령이 국정연설을 하는데 보통 국정연설하면 한 나라의 전반 업무에 대해서 다 얘기를 하잖아요. 근데 신무기 개발만 한참 발표한 거예요. 저거 가지고 뭐 1시간 넘게 발표를 했다 그래요. 그 무기 자랑을 막 한 거죠. 이제 서방에서는 이제 슈퍼 무기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슈퍼 무기를 한두 가지도 아니고 6가지, 7가지를 발표했다 그래요. 그러면서 미국을 완전히 이제 압도하는 그런 무기를 갖게 됐다 우리가 막 이런 이제 자랑들을 막 합니다. 근데 서방의 군사 전문가들도 뭐 몇몇 무기들에 대해서는 저건 조작이다 막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지만 실제 이제 이미 실전 배치된 무기들도 있고 매우 오랫동안 좀 개발을 해온 무기들이 있기 때문에 뭐 사실을 인정하지 않을 수가 없는 거죠. 푸틴 대통령이 사실 집권하고 나서 가장 공을 들였던 작품 중에 하나예요, 저게. 기존에 소련이 가지고 있던 전략 무기들을 다 신형으로 교체하겠다. 첨단 무기를 교체하겠다라고 해가지고 구형 전략 무기들을 다 폐기하고 다 신형으로 교체를 했단 말이에요. 미국을 완전히 압도하는 거죠. 미국은 저런 첨단 무기 개발이 거의 안 되고 있어요. 아까 매티스 얘기한 것처럼 F-35 개발한 거 말고는 없단 말이죠. 근데 F-35가 뭔가 대단한 전투기인 것처럼 자꾸 이렇게 언론에서 나오는데 F-35는 쉽게 말해서 값싸게 대량 찍어내려고 만든 비행기예요. 그러니까 좋은 비행기가 아닌 거예요, 사실은. F-22가 가장 좋은 비행기고, 근데 이건 너무 비싸가지고 팔아먹을 수가 없으니까 그냥 세계 여러 곳에 팔아먹으려고 만든 게 F-35예요. 그러니까 F-35는 사실 가장 최첨단 전투기도 아닌 거죠. 그런 상황입니다. 자, 여기는 어디냐? 네, 이란입니다. 미국이 이제 이란과 전쟁을 하려고 막 시도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전쟁 가능성이 가장 높은 지역 중에 하나죠. 근데 왜 이란이냐, 하필이면. 트럼프가 이제 집권하고 나서 이란 핵 협정을 파기를 합니다. 그 이전에 이제 미국과 이제 유럽 나라들과 이란 핵 협정이라는 걸 맺어요. 그래서 제재를 하지 않고 대신 이란도 핵 개발을 하지 않고 뭐 이런 합의들을 맺었는데 미국이 이란이 약속을 어겼다, 합의를 안 지켰다, 너네 몰래 핵 개발했다라고 하면서 핵 협정을 탈퇴를 해버려요. 근데 뭐 유럽 연합도 그렇고 뭐 IAEA 국제 원자력 기구조차 아닌데 이란 잘하고 있었는데 이런 이제 반응인 거예요. 쉽게 말해서 그냥 시비를 건 거죠. 왜 시비를 걸었냐? 미국은 세계 곳곳에서 계속해서 전쟁을 유지를 해야 그 나라가 유지되는 그런 이상한 나라잖아요. 근데 중동에서 보니까 이라크도 재미를 못 봤어, 시리아도 재미를 못 봤어. 뭔가 안 풀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계속 새로운 이 문제들을 일으키는 거죠. 그래서 이것도 건드려보고 저것도 건드려보고 여기서 혹시 재미 볼 수 있지 않을까? 계속 문제를 일으킵니다. 그러니까 중동에서 이제 트럼프 정부가 했던 이상한 정책 중에 하나가 이스라엘에 대해서 이제 전폭적인 지원을 하잖아요. 그래서 원래 예루살렘이 그 이스라엘의 영토로 이렇게 지금 국제적으로는 안 돼 있단 말이에요. 그거를 예루살렘 이스라엘 수도다 하고 해서 우리 대사관 그쪽에 옮기겠다. 실제로 옮겨버렸죠. 그러면서 괜히 이제 중동 지역을 벌집을 건드리는 그런 식의 이제 시비를 계속 걸어요. 자, 아무튼 그래서 이란을 이제 시비를 건 거죠. 그러면 이제 이란이 끽소리 못할 줄 알았는데 아니죠. 이란이 이제 자국 영공으로 들어오는 미국의 이제 드론을 격추를 해버렸어요. 사실 이번에 처음 있었던 일도 아니고 그 이전에는 더 황당한 일도 있었죠.
몇 년 됐죠? 꽤 됐는데 트럼프 이전 오바마 정부 때였을 건데 드론이 이제 미국에서 실제 이제 공개하지도 않은 최첨단 드론이 있었는데 얘가 이제 이란에 가가지고 막 촬영을 하고 있었는데 이란이 얘를 납포를 해버렸어요. 예. 무인 비행기를 어떻게 납포하느냐? GPS 신호를 교란해가지고 얘가 자기네 비행장인 줄 알고 이란 비행장에 착륙을 해버린 거예요. 그런 이제 황당한 일도 있었는데, 아무튼 뭐 이런 일이 이제 비일비재하게 있는 거죠. 이런 미국에 이제 드론을 격추하니까 미국에서 발끈해가지고, 그럼 우리도 이란 드론을 격추하겠다라고 해가지고, 트럼프가 발표를 했죠. 우리도 격추를 했다라고 했는데 이란에서, 우리 격추된 드론 없는데라고 하면서 그 격추했다라고 하는 그 장소에서 드론이 미국 군함을 촬영한 영상을 공개를 했어요. 우리 멀쩡하게 잘 촬영하고 있었다. 이런 이제 재밌는 일도 있었고 또 뭐 또 있었냐면 드론 격추에 대해서 그 보복을 하겠다라고 해서 공습을 하려고 그랬어요. 이란을 공습하려고 했는데 트럼프가 트윗에 날렸죠. 공습을 중단시켰다 자기가 피해가 클 것 같아서 그러니까 이란의 피해가 클 것 같아서 공습을 중단시켰다는 거예요. 좀 이상하잖아요. 아니 이란에 보복을 해야 되는데 이란 국민들이 죽을까봐 공습을 중단시켰대요. 와 트럼프 정말 뭐 자기가 무슨 인도주의자인가? 황당한 소리를 했는데 근데 그 뒤에 또 무슨 재밌는 얘기가 나왔냐면은 이란의 민방위대 대장이 언론에 대해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 미국에서 사전 비밀리에 접촉이 왔다는 거예요. 자기네 드론이 격추됐으니까 너무 창피하잖아요. 그래서 전 세계 앞에 보복을 해야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란을 우리가 보복 폭격을 해야 되겠는데, 그냥 너네 황무지를 우리가 폭격하겠다. 그러니까 반격을 하지 말아달라. 이렇게 부탁을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란에서 우리 싫은데 라고 해가지고 그게 안 됐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그림을 딱 맞춰보면 그렇게 이제 이란에 비밀 제안을 했는데 이란에서 거부하니까 트럼프가 트윗으로 야 하지 마라고 날린 거 아니냐 뭐 이런 식의 이제 그림도 그려지는데 아무튼 이란에 그런 제안을 했다는 것 자체가 너무 황당한 제안이잖아요. 어떻게 야 우리가 보복하는 척 할 테니까 그냥 가만히 있어라 이런 제안을 합니까? 정말 미국의 이제 체면이 땅에 떨어지는 일인데 아무튼 미국에서는 뭐 그런 일 없다. 뭐 이란 내에서도 오보인 것 같다 뭐 이런 식으로 했는데 사실 외교 관계 때문에 그냥 오보인 걸로 이렇게 해주는 거 아닌가 싶기도 하고 그러다가 이제 최근에 저 사건이 터졌죠. 유조선 이제 의문의 피격 사건이 터졌는데 저 사건을 딱 보는 순간 떠오른 건 통핑망 사건. 옛날에 이제 미국이 베트남하고 전쟁을 하기 위해서 통핑만에서 자국 배를 이제 함정이 파괴됐죠. 나중에 이제 CIA 공작이라는 게 드러났는데 어쨌든 저기서도 이제 유조선이 갑자기 피격을 당했고 저는 피격당해가지고 뭐 유조선이 침몰했다는 줄 알았어요. 근데 침몰한 것도 아니고 그냥 유조선이란 배가 어마어마하게 크잖아요. 요즘 유조선이 항공모함보다 훨씬 커요. 그냥 살짝 기스가 났더라고요. 아무튼 이제 피격을 당했다. 이건 이란 짓이다라고 한 거예요. 근데 누가 봐도 이란이 그런 일을 할 이유가 없단 말이에요. 지금 당장 자기네 석유를 열심히 팔아먹어야 되는 나라가 왜 자기네 석유 운반하는 배를 공격을 해요. 그래가지고 괜히 정세 불안정해서 석유 못 팔게. 이거 누가 봐도 앞뒤가 안 맞는 거거든요. 근데 미국은 이란이 한 거다라고 딱 규정을 해버렸어요. 그러면서 막 이제 사진을 공개했는데 뭐 사진도 뭐 전혀 근거가 될 수 없는 그런 이제 사진들인 거죠. 그러니까 이란에서는 우리가 한 거 아니다라고 해서 이제 입증하는 사진을 냈고 그 다음에 이제 뭘 했습니까? 미국이 이란을 공격해야 되겠다. 이란이 나쁜 짓을 했으니까 보복을 하자라고 해서 전 세계 자기 동맹국들을 모읍니다. 호르무즈 호위 연합이라는 걸 만들자라고 해요. 그래서 호르무즈에 이 군사력을 집중해가지고 이란을 압박을 해보려고 이렇게 했는데 저걸 제안을 하니까 미국의 동맹국들이 어떤 반응이냐면 증거를 내놔라. 너 이제 미국이 하는 말 못 믿겠다. 이란이 했다는 증거를 내놔봐라.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심지어는 그 유조선 공격당했던 유조선이 일본 유조선이거든요. 일본조차 우리는 미국 말 못 믿겠다 이러고 있는 이제 판국인 거죠. 그래서 미국이 이란하고 이제 한판 붙어보려고 했는데 뭔가 이렇게 잘 안 풀리는 그런 이제 양상입니다. 그다음에 지금은 이제 정계에서 물론 잘린 보좌관 존 볼턴입니다. 저게 이제 무슨 장면이냐면은 그 노란 노트 제가 이제 일종의 정치예요. 저것도 저 노란 노트에다가 자기가 하고 싶은 메시지를 적어가지고 일부러 언론에 흘립니다. 저도 그래서 노란 노트를 좀 준비를 해봤어요.
나도 이렇게 뭐라고 써졌죠? 잘 보면 보이실 겁니다. 미국 곧 망할 듯 뭐 이렇게 이런 거 하나씩 들고 다니면 좋을 것 같아요. 근데 저기에 지금 뭐라고 써졌냐면 콜롬비아에다가 미국 이 해병대를 파병하겠다라는 얘기가 써져 있어요. 뭐 글씨 너무 엉망해가지고 잘 못 알아먹겠는데 한 5천 명인가 뭐 그럴 거예요. 왜 뜬금없이 콜롬비아에 파병하느냐? 콜롬비아 바로 옆에 있는 나라 베네수엘라를 공격하기 위해서 미군을 이제 베네수엘라 인근에다가 집결시키겠다 이 얘기죠. 그래서 베네수엘라를 공격하겠다라는 건데 뭔 뜬금없이 베네수엘라냐? 베네수엘라라는 나라가 사실 2000년대에 전 세계적인 어떤 이제 그 두각을 나타냈죠. 어떻게 두각 나타냈냐면 차베스라는 대통령이 등장하면서 이 전 세계 이 반미 매니아들의 어떤 폭발적인 인기를 끌었어요. 이 차베스가 어떤 인물이냐면요. 원래 이제 베네수엘라의 그 군인인데 베네수엘라가 석유가 엄청 많이 나오거든요. 세계 2위인가 그래요. 석유 부국인데 석유를 팔아가지고 부자가 된 나라인데 이 석유가 대부분 이제 미국 정유회사가 들어와가지고 미국 자본에 의해서 들어와가지고 대부분 미국으로 이 국익이 유출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베네수엘라는 석유가 그렇게 많이 나오는데도 빈민층이 엄청나게 많습니다. 인구의 상당수가 빈민층이에요. 교육도 못 받고 막 판자집 같은 데 살고 있고. 이제 이게 다 미국 자본이 석유를 다 뺏어가서 그렇게 된 거잖아요. 그래서 이제 차베스가 너무 열받아서 이 친미 정권을 엎어야겠다라고 해서 쿠데타를 일으켜요. 실패를 합니다. 근데 쿠데타를 일으켜서 실패를 했는데 그러면 어떻게 돼요? 이건 극형, 기본이 뭐 사형, 무기 뭐 이런 거잖아요. 근데 감옥에 갇혔는데 국민들이 너무 이 차베스를 좋아해가지고 풀어줬어요. 풀어줄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됐어요. 풀어주니까 대통령에 정식 도전을 해가지고 대통령이 돼버렸어요. 그래가지고 석유 국유화를 이제 합니다. 우리나라 석유는 이제 국가 거야. 개인 자본이 못 가져가 이렇게 해버렸어요. 그러니까 미국이 어떻게 했어요? 보복을 하려고 했겠죠. 그래서 차베스 정권 시절에 막 쿠데타도 여러 번 일어나고 미국의 막 경제 제재니 막 군사적 압박 이런 게 엄청나게 이어졌어요. 근데 차베스가 워낙에 좀 개인 그 카리스마가 있는 사람이어가지고 다 이겨냈어요. 국민들이 압도적 지지를 해줬죠. 근데 이제 그렇게 됐는데 갑자기 차베스 대통령이 암으로 죽습니다. 근데 지금 그 남미의 좌파 대통령들이 대체로 이런 좀 비극을 많이 겪거든요. 그래서 미국의 화학전 아니냐 뭐 이런 이제 의심도 있어요. 사실 이제 그 차베스가 이제 암으로 갑자기 이제 죽고 나서 그 부통령이었던 마두로가 대통령이 이제 부통령이었으니까 대통령 자동 됐고 그 다음에 이제 대선을 통해서 정식으로 대통령이 또 됐죠. 당선이 됐어요. 근데 마두로가 이제 차베스 뒤를 이어서 차베스의 정책을 계속 이어나가겠다라고 하니까 갑자기 이 차베스를 계속 반대하던 진영, 그러니까 이 진영은 뭐겠어요? 미국의 석유 자본을 위해서 일하는 사람들이죠. 과이도라는 사람이 갑자기 나타났습니다. 그래갖고 자기가 대통령이라고 갑자기 선언을 한 거예요. 그 베네수엘라 국민들은 과이도가 누군지도 모르는데 내가 대통령이야라고 하면서 갑자기 베네수엘라 대통령이 2명 있는 것처럼 이렇게 하니까 갑자기 미국에서 과이도 너가 대통령 맞아라고 해버린 거예요. 황당한 거죠. 저도 그냥 내가 대한민국 대통령인데 하면 미국에서 인정만 해주면 제가 대통령 되는 거 이런 거예요, 완전히. 그래서 이렇게 되면서 베네수엘라가 마치 정부가 쪼개지고 막 그 엄청난 혼란이 발생하는 것처럼 이렇게 이 서방 언론에서 계속 포장을 했죠. 그리고 그 상황에서 이제 파병을 하겠다 이런 걸 존 볼턴이 이렇게 노란 노트에다 적어가지고 휘두른 거예요. 근데 그러면서 이제 뭐가 있었냐면 과이도가 쿠데타를 시도를 합니다. 그래서 자기가 쿠데타를 하겠다. 군인들이 지금 모였다. 내가 지금 쳐들어간다. 이렇게 해가지고 막 유튜브 생중계도 하고 막 그랬어요. 근데 아무 일도 없었습니다. 네, 그래서 여러분 유튜브 너무 믿고 그러지 마세요. 가짜 뉴스 너무 많아요. 네, 막 쿠데타를 하겠다라고 하니까 마두로가 군부 행사를 진행을 해요. 네. 군인들 다 모아가지고 막 행사하면서 거기서 연설도 하고 같이 막 행진도 하고 이러면서 군부는 확실히 마두로 편이다라는 거 이제 딱 보여줬죠. 그러니까 미국이 과이도가 알아서 잘할 줄 알았는데 막 엄청 전폭 지원을 해줬는데 못하잖아요. 그래서 요즘 이제 나온 뉴스가 트럼프가 흥미가 떨어졌다. 과이도 쟤 안 될 것 같아. 라고 해서 흥미가 떨어졌다. 뭐 이런 얘기들이 나오고 있는데 뭐 아무튼 CIA가 열심히 공작을 했는데 안 먹힌 것 같아요.
그래서 저기도 뭐 전쟁 위기까지 갔다가 결국 안 됐고. 근데 어떻게 보면 아니 그냥 쳐들어가면 되지 왜 저걸 또 저렇게 쇼를 하고 난리지? 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베네수엘라를 함부로 쳐들어갈 수가 없어요. 베네수엘라에 이미 다른 반미 국가들이 계속 관계를 갖고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뭐 러시아 군도 막 파병돼 있고 막 그래요. 그래서 괜히 이제 베네수엘라 건드리면 이게 세계 대전으로 또 번질 수가 있는 거죠. 함부로 할 수 없는 그런 상황. 뭐 베네수엘라 자체도 워낙 또 이렇게 미국의 오랜 이 시달림을 받아와가지고 대비를 또 잘 했고요. 이런 일들이 이제 쭉 있습니다. 뭐 몇 가지 사례들을 얘기를 했는데 사례들을 좀 모아서 특징을 살펴볼게요. 첫 번째 특징은 이게 국가의 명운을 건 대격돌이라는 겁니다. 각각의 아까 얘기했던 것들이 뭐 북한은 뭐 얘기할 것도 없겠죠. 만약에 이제 북미 협상이 끝내 안 되고 미국과 북한 사이에 돌아올 수 없는 강을 건넌다. 그러면 결과는 뭐예요? 핵전쟁이에요. 핵전쟁 나면 이건 그냥 미국하고 북한 사이에만 핵전쟁을 하겠어요? 이제 주변 동맹국들이 다 개입이 되는 거죠. 그러면 세계 핵전쟁이 되는 겁니다. 그런 이제 어떤 단순히 그냥 우리나라가 살기 힘들어진다는 수준이 아니라 그냥 나라 자체가 없어질 수도 있는 그런 이제 파국적인 결말까지도 갈 수 있는 그런 이제 대결이라는 거죠. 중국하고의 대결도 마찬가지죠. 지금 이제 미국이 중국하고 무역 전쟁에 매달리는 이유가 원래 전 세계 경제는 미국이 딱 틀어지고 있었단 말이에요. 근데 중국이 엄청난 속도로 치고 올라왔어요. 이걸 놔두면 중국한테 미국이 추월당하는 거예요. 그럼 이 자본주의 세계에서는 1등 외에는 살아남을 수가 없어요. 1등만 알아주는 세상이잖아요. 2등으로 밀려나는 순간 도태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미국 입장에서는 중국이 추월하면 그래 뭐 중국 1등이고 나는 2등이야. 2등도 먹고 살만해. 이게 아닌 거예요. 그냥 망하는 거예요. 그냥. 그래서 중국을 어떻게든 꺾어 누르기 위해서 엄청난 지금 이제 화력을 퍼붓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것도 사실 이제 중국은 근데 만약에 미국을 추월하지 못하면 미국의 이 압박에 의해서 내분이 일어날 수밖에 없는 그런 이제 또 위험한 상황이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이것 역시 중국이나 미국이나 서로 국가의 명운을 걸고 싸운 거다. 러시아도 비슷한 양상이죠. 러시아가 이제 사실 미국 입장에서는 원래 소련이었단 말이에요. 자기하고 세계를 양분했던 그런 나라예요. 그런 나라를 한번 이렇게 무너뜨렸죠. 근데 다시 살아났어요. 다시 미국하고 맞먹겠다고 하고 있어요. 이거 놔두면 또 옛날처럼 다시 세계를 양분해야 되는 세계 절반을 자기가 내줘야 되는 그런 상황이 될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러시아하고도 사실 이제 미래의 어떤 세계 패권을 놓고 엄청난 경쟁을 하고 있는 거죠. 그다음에 뭐 이란이나 베네수엘라 같은 경우, 이란이나 베네수엘라가 설마 미국을 뭐 무너뜨린다거나 그럴 정도의 이제 국력을 가진 나라는 아니에요. 근데 미국 입장에서는 이런 이제 지역 강국이라고 표현할 수 있는데. 지역 강국들을 무너뜨리지 못하는 모습을 전 세계 앞에 보였을 때 미국이 입는 타격이라는 게 있죠. 다른 나라들이 볼 때 미국 뭐야? 뭐 중국, 러시아하고는 원래 뭐 강대국끼리의 싸움이니까 뭐 일진일퇴할 수 있지. 근데 이란, 베네수엘라 이런 나라들도 미국이 이제 컨트롤 못하는 세상이 됐네. 미국이 이제 국제적 위신이 이제 추락을 하게 되는 그런 이제 상황이 되는 거죠. 그래서 미국 역시 이 나라들 지금 뭐 5개 나라 대표적으로 꼽은 건데 이런 나라들과의 대결에서 자국의 어떤 생존 그리고 앞으로 계속 유지할 수 있는가 이런 것들에 대해 상당한 이제 고민과 이런 게 이제 있죠. 두 번째 특징으로는 세계 전역에서 동시에 털어지고 있다는 거예요. 옛날에는 미국이 이제 어떤 나라하고 이렇게 대결을 한다, 아주 치열한 대결을 한다 그러면 보통 거기에 집중을 합니다. 다른 데 이렇게 동시에 막 터지진 않아요. 그 정도 규모의 어떤 격렬한 대결이. 근데 지금은 뭐 유럽, 아시아, 뭐 아메리카 뭐 곳곳에서 막 동시에 막 터지고 있어요. 근데 이것들이 작은 대결들이 터지는 게 아니라 미국 하나의 대결 자체도 미국의 나라 자체를 이렇게 흔들 수 있는 그런 대결들이 동시에 막 터지고 있다. 옛날에 이제 미국이 그 부시 행정부 시절에 그 아들 부시 말고 아버지 부시 행정부 시절에 그 윈윈 전략이라는 거를 내세워요. 그게 이제 뭐냐면은 전 세계에서 두 군데에서 동시에 대규모 전쟁을 해서 이길 수 있는 그런 이제 이 국방력을 갖춰야 된다 이런 전략이에요. 그러니까 그때 당시에도 이미 미국은
전 세계를 대상으로 동시 전쟁은 어렵고 두 군데 정도는 전쟁할 수 있다는 거였어요. 근데 그게 이제 안 돼가지고 나중에 윈 플러스 전략, 윈 홀드 윈 전략 뭐 이런 식으로 이제 바뀌어요. 동시에 두 개도 힘드니까 한 군데만 전쟁하고 나머지 한 군데는 하지 말고 있자 뭐 이런 거예요. 그렇게 이제 계속 밀리는데 그런 이제 미국이 생각해도 자기들도 동시 대결이 어려우니까 하나씩 대결하자라고 생각했는데 지금 상황은 미국이 원하는 상황이 아닌 거죠. 동시에 여러 군데서 막 터지고 있는 이런 상황, 미국에게 매우 불리한 상황인 거죠. 그 다음에 또 하나의 특징은 전반적으로 미국이 계속 이 수세에 몰리고 약화되고 있고 나머지 반미 국가들은 계속 유리한 상황으로 가고 있는 그런 이제 모습이다. 그래서 좀 보면은 네, 미국 하나만 아래로 내려가고 있죠. 하강을 하고 있어요. 실제로 보면은 북한하고의 대결에서도 되게 치열하게 막 맞붙었는데 결과적으로 놓고 보면 북한은 핵 강국이 돼버렸어요. 근데 미국은 뭐가 됐냐? 북한이 요구한 대로 뭐 대화하자라고 하면 대화를 할 수밖에 없고 뭐 이렇게 끌려다니는 신세가 돼버렸죠. 중국하고도 옛날 중국은 미국이 막 때리면 어느 정도 수용을 할 수밖에 없는 그런 나라였는데 지금은 그게 안 된단 말이에요. 중국이 이제 대표적인 정책이 예전에 이제 도광양회라고 해가지고 발톱을 숨기고 힘을 키워야 된다. 우리 미국하고 함부로 붙지 말자. 조용히 이 내공을 다져가지고 나중에 충분히 힘이 길러지면 그때부터 해야 된다라고 했는데 지금이 그 시기가 된 거예요. 그래가지고 지금은 미국한테 우리가 꿀릴 게 없다. 막 붙어도 된다. 뭐 이런 이제 노선은 나오는 거죠. 러시아도 뭐 한번 이제 미국한테 망했는데 지금 다시 등극해가지고 미국하고 이제 맞먹는 그런 이제 상황인 거고, 뭐 이란, 베네수엘도 마찬가지로 옛날에는 미국이 뭐 그냥 자기들 마음대로 좌지우지 할 수 있는 그런 나라들이었는데 지금은 미국이 감히 쳐들어가지 못하는 그런 이제 상황으로 가고 있다. 그래서 큰 흐름으로 놓고 봤을 때 미국이 점차 주도권을 뺏기고 약화되고 있고 다른 이제 반미 국가들이 점점 주도권을 쥐고 미국을 좌지우지하는 그런 상황으로 가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또 하나의 특징은 이 반미 국가들끼리의 단결이 매우 강화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까 얘기했듯이 베네수엘라 같은 나라 미국 바로 코앞에 있는데 쳐들어가면 되지 왜 못 쳐들어가느냐. 베네수엘라 쳐들어가면 러시아가 참전하고 중국이 참전하게 돼 있어요. 그리고 베네수엘라 한참 막 그 쿠데타 하겠다, 뭐 전쟁하겠다라고 했을 때 갑자기 북한에서 막 단거리 미사일 쏴버리잖아요. 미국의 정신을 분산시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뭐 둘이 어떻게 작전을 짰는지는 모르겠지만 전 세계적으로 동시에 막 이런 게 터져버리니까 미국이 어느 한 나라에 집중해서 전쟁을 할 수가 없는 상황이 돼버리는 거죠. 그러니까 반미 국가들끼리의 공조가 그렇게 잘 되고 있다. 그럼 북중러 사이에 이 공조가 계속 잘 되고 있는 것도 뭐 잘 알려져 있고 중국, 러시아 이런 나라들은 이제 계속 북한의 입장을 대변하고 있잖아요. 국제 무대에서 뭐 이런 시기다. 반면에 이제 미국의 동맹국들, 전통 동맹국들은 계속 분열을 하고 있단 말이에요. 네. 보면 이제 제가 왜 일본만 이렇게 했느냐? 일본 국기를 못 찾았어요. 뭐, 없더라고요. 인터넷 뒤졌는데. 네. 뭐 일부러 저런 거 아닙니다. 없어서 어쩔 수 없었어요. 네. 그러니까 미국이 이제 가지고 있는 핵심 동맹이 나토, 유럽하고의 동맹, 그 다음에 이제 한미일 동맹 이렇게 있지 않습니까? 근데 저 한미일 동맹은 완전히 4분 5열이 아니죠. 세 나라밖에 없으니까 뭐 2분 3열인가? 아무튼 완전히 지금 흩어져 버렸어요. 한국하고 일본하고는 완전히 지금 이제 전면 대결 상태까지 가고 있고 미국이 이걸 이제 통제를 못 하니까 뭐 한국에 대해서 뭐 계속 압박을 넣는데 뭐 지소미아 파기하지 말라고 계속 압박 넣은 거잖아요. 파기해버린단 말이에요. 우리는 어쩔 수 없어. 국민들이 원해요. 이런 상황. 통제가 제대로 안 되는 거죠. 그리고 좀 이제 그러다 보니까 한미일 간의 관계는 점점 이제 군사 동맹을 강화하는 관계가 아니라 점점 이렇게 해체되는 그런 상황을 가고 있고 유럽도 마찬가지예요. 유럽도 지금 유럽이 사실 매우 미국한테 지금 화가 나 있는 상태죠. 왜냐하면 러시아 제재를 한다 그래가지고 러시아 제재 동참해라라고 했는데 러시아 제재를 해가지고 유럽이 엄청난 손해를 봤단 말이에요. 미국이 시키니까 어쩔 수 없이 하고 있는데 자기들도 힘들어 죽겠는데 그 다음에 이란도 갑자기 핵 협정 탈퇴하면서 이란 제재하겠다. 너네도 동참해라. 유럽도 미국 말을 안 들을 수는 없는데 들으면 또
이란 제재해봐야 미국 그 유럽 나라들한테는 득이 될 게 없거든요. 석유값 오르면 석유 수입해야 되는데 그것도 어렵고. 그래서 사실 유럽은 계속 미국이 시키는 대로 할 수밖에 없는데 하면 할수록 손해를 보니까 점점 이제 열받는 상황. 그래가지고 지금 이제 그 이란 핵 협정 탈퇴하니까 유럽에서 뭘 만들었냐면은 이 독자적인 일종의 그러니까 법인체를 하나 만들었어요. 얘를 가지고 이란하고 거래를 하자. 그러면 미국이 얘 제재하라 그래라. 얘는 아무것도 아니니까. 그래서 간접 거래를 하는 거예요. 그런 시스템을 만들었어요. 그래가지고 우리는 미국이 이란 제재하든 말든 계속 이란하고 거래를 하겠다. 간접적으로 거래하면 되니까. 뭐 이런 식의 이제 작전을 막 짜는 거예요. 머리를 굴리는 거죠. 미국이 시키는 대로 안 할 수는 없지만 그래도 시키는 대로 하면 또 죽으니까. 이런 작전들을 계속 짜는데. 그래서 미국이 이제 미국의 통제에서 계속 벗어나려고 하고 있는 거죠. 뭐 호르무즈 해협 그 연합체 건설에도 동참 안 하겠다라고 하고 중국이 통제하겠다. 뭐 화웨이 쓰지 말라 그래서 화웨이 그냥 우리 쓸 건데 써버리고 뭐 그런 상황이에요. 러시아 제재한다 그러니까 독일 같은 경우 최근에 러시아하고 가스관 새로 연결하겠다 막 이렇게 발표를 해버리잖아요. 그래서 유럽도 자기 생존을 위해서 미국 말을 안 듣는 그런 이제 상황으로 계속 가고 있다. 그래서 전반적으로 보면은 미국이 그동안 이제 국제 질서를 완전히 틀어지고 자기들 마음대로 좌지우지했었는데 그게 완전히 지금 무너지고 있는 그런 상황 아닌가. 그래서 결론적으로는 기존의 국제 질서가 무너지면서 새로운 국제 질서가 수립되는 그런 이제 대격변기에 우리가 지금 한복판에 와 있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오늘은 좀 여기까지 설명을 하고 이런 대격변기가 왜 오게 됐는지 그리고 앞으로 어떻게 될 건지 이런 거에 대해서는 다음에 이렇게 차차 더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강의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